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제3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회네요. 기가 막히죠? 느리는 건 빨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주에 한 번 하는데 너무 시간이 자주 와. 그러니까 태어났던 날이 생생한데. 응애. 아빠한테서 엄마로 옮겨가던 그 순간이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시간은 훅 갑니다. 자,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눈썹 무신을 사랑하는 남자 이재익입니다. 지금 컬투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도 작업했었는데 저희 팟캐스트 방송 많이 들어주십시오. 아 그래 잊고 있었네. 눈썹 문신했잖아요. 리터치 해야 돼요. 저 거의 다 돼서. 아 그게 원래 연구가 아니 연구 문신 아니에요? 제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가장 잘 아는 상위 1%쯤 되는데 보통 눈썹 문신 잘 안 하잖아요. 아, 일단 남자들이. 얼마야? 10 속된 말로 야매로 하면 뭐 15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15라는 거 15만 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 15만 원이 야매요. 야매죠. 18만 원, 20만 원 정도 이상 줘야 제대로 그렇구나. 해주는 건데 야매고 일단 할 때 너무 자세해지는데 무슨 클릭이다. 문신을 하면 좀 약간 따끔따끔 하거든요. 마취약 연고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이거 말하자면 살짝 찢어가지고 색을 입히는 식인데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리터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시 리터치 다시 가가지고 점검을 받아야지 한 2년 정도 갔는데 제가 제대로 한번 받고 한 4, 5개월 뒤에 리터치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 흐려져가지고 여름쯤에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럼 연구 문신이란 건 없는 거네요? 뻥이네. 있죠. 초록색으로 정말. 아 초록색. 아니 무슨 헐크도 저 아니고. 신길시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아주머니들 파시는 아주머니들 보면 다 초록색이잖아요. 헐크인데 헐크. 자 소개해 주시죠. 예, 비주얼 담당 김은종 PD입니다. 희망사항 변진섭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승훈 PD한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소식?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이제 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데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러브 FM에서. 근데 아침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금 방송 1회가 지금 팟캐스팅이 다운로드가 희망사항 변진섭보다 많이 됐다는. 제가 지금 눈물이 지금 날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금 감정 눈물이 막 나고 있어요 지금. 매니저가 가수를 데리고 있는데 행사 섭외가 매니저만 오는 거 데리고 있는 가수한테 그 박명수 매니저 그분 그런 정석권 실장 그런 식인 거죠. 신인 가수가 떠야 되는데 계속 이 매니저만 지금 저는 지금 눈물 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저 가끔 시간 되시면은 컬투쇼만 듣지 마시고요. 컬투쇼 이렇게 듣다가 음악 듣고 싶으시면 희망사항으로도 좀 채널을 좀 돌려주세요. 예. 묶어서 저 다운로드 시킬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저는 저 시네타운 맡고 있고 지금 탁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장님이 목소리 때문에 방송이 상스러워진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진짜 목소리는 전매 특화예요. 어쩜 좋아. 그럼 개성 있는데 뭐. 아까 그 필러 맞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름 좀 펴야 돼. 사실. 목소리가 주름져서 좀 펴야 돼. 필러를 맞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승훈 PD가 시네타운 한지 얼마나 됐죠? 저 1년 됐죠. 1년. 1년. 되게 좋은 프로예요, 진짜. 네. 모든 PD들이 탐내는. 그럼요. 여기 라디오, 지금 라디오 PD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프로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재익 PD는 거쳐갔고 지금 이승훈 PD는 현직 PD고요. 저는 좀 노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만두면서 가장 아쉬웠던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보통 정말로. 생각하면은 그 생각에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 컬투나 뭐 바우타임 이런 거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프로는 영화 프로, 책 프로 이런 거거든요. 네, 배이면 배.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영화 음악은 특히나 저희 세대들은 그 로망이 있어요. 그 혹시 옛날에 그 정은임 아나운서가 정은이 진행했던 그 영화 음악 기억 나시죠? 그럼요. 정영음. 지금도 전설처럼 정영음. 전해지는 그 파일들이 아직도 돌아요. 그때는 정말 밤 12시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잤어요. 많이. 너무 저희도 좋아해가지고 좀 감성적으로 촉촉하게 한번 진행을 그거는 목소리 아니 때문에 안 그거는 돼. 촉촉한 게 아니고 축축해져서 코너서 코너로 해서 너무 살짝 축축해져요. 10분이라도. 그거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우 옛날에 영화 음악. 자 오늘 이것도 처음 듣는 분 계실 테니까 방송 소개드리면 저희는 시네타운 19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시네타운에서 파생돼 나왔는데 저희 독립한 거 아시죠? 저희 시네타운에 팟캐스팅에 살짝 묻어 있었는데 독립시켰더라고요. 아 진짜요? 창피했는지 독립돼 있어요. 따로 이렇게 팟캐스팅 홈페이지 저희 그 SBS 홈페이지에 팟캐스팅 거기 가보시면 네네. 맨 밑에 팟캐스팅 전용 프로그램 컬투 50 하고 저희께 딱 두 개가 딱 있어요. 멋있는데? 대단해요. 그 컬투 50 참고로 그건 이제 저랑 강태욱 PD랑 둘이 같이 만든 팟캐스팅 아이템인데 그 컨텐츠가 나는 꼼수다 눌렀어요. 그랬다면서요? 되게 장사가 네.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사람 일이란 건 진짜 작정하고 만드는 거. 지금 그러니까. 김은정 PD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갑자기 이러고 씁쓸해지네요.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19인데 뭐 19금 방송 전혀 아니고 그냥 19의 어감이 좋아서 그냥 제목을 붙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팟캐스팅 하는 거기에 이게 반응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저희가 제가 지난주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그게 아직 방송을 아직까지 못 탔어요. 아하. 근데 그게 다음 주 저희가 방송할 때쯤에는 리액션이 올 겁니다. 근데 아마 아니, 들어서는 다음 주 방송할 때가 아니고 내일 일단 이메일 주소가 공개될 테니까 아니 근데 그 팟캐스팅 다운받는 데다가 어떻게 노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귀로 들어가지고 거기도 텐데. 그 아이튠즈에 뭐 이렇게 그것도 있겠구나. 그래요. 일단 예, 거기다가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음, 지금 2012년에 사는 사람이 방송 듣다가 그거 기억해서 메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되지. 이거 되게 좋다. 일단 요 잠깐 알려드릴게요. 시네타운 19입니다. 시네타운 숫자로 CINE 19. TOWN 그다음에 19 네. 하고 gmail.com. gmail 그때도 얘기했지. 이걸 탁 누르면 바로 이메일 가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봐야겠네. 네. 저희 그거 담당하신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또 반응에 죽고 살잖아요. 그러니 반응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응 없으면 곧 없어져. 자극 좋아하고 반응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저희는 일단 다시 소개드리면 시네타운 19 19금 방송이고요. 19금 방송은 아니구나. 그냥 나이팅이에요. 그냥 그냥 나이팅. 나이팅. 의미 없는. 헷갈리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의미 없는. 네, 그냥 전 세대 전 연령 청취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 만들면 되는데 왜 저희가 여기 와서 떠들기까지 해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가 사실은 네. 범죄와의 전쟁을 다루려고 예고를 드렸죠 지난주에. 네. 저 음악 살짝 깔아볼게요. 이런 연출 또 근데 이거 저는 처음 들을 때 다크나이트 음악인 줄 알았어요. 잘 만들었어요. 비슷해요. 방금 요 애완 얘기했는데 사실 이 영화도 애완이 참 녹아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사실은 이게 애환에 대한 영화죠. 그렇죠. 가장들의 애환. 또 뭐라고 할까 잘 돼 보려고 하나 네. 그 어떤 욕망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애환 그런 영화죠. 예. 정말.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두 분 다 가장이시니까 잘 알잖아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저는 잘 알죠. 저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여러 집의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소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집의 가장이 될 수도 있죠. 가장은 힘듭니다. 그럼 영화 줄거리 소개 이제 PD님이 간단히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합니다. 그 세관 공무원인 네. 최민식이 분했었죠. 네. 그 주인공이 이래저래 하다가 뭐 불의는 아니고 네. 어째저째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처음부터 어쨌든 탈법 불법 많이 한 사람인데 빼돌리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세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대량의 마약을 네.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 조직 폭력배를 알게 됩니다. 뭐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조직 네. 폭력배인데 그 친구와 인연을 맺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따져보니까 먼 일가 친척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와 자기가 이제 그 더 높은 학렬이 높은 또 친척을 네. 통해서 마치 아랫사람인 것처럼 네. 또 묘한 관계를 맺어 나가다가 둘이 이제 조폭 동업자가 돼요. 마침내는. 그래서 같이 또 조폭으로서의 조직 폭력배의 사업을 벌이다가 이런저런 이권 다툼이 또 생기다가 또 검사가 검찰에서 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찰이 또 수사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복수를 당할 뻔하다가 다시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개싸움이 마지막에 벌어지다가 저 뒤에 결말 부분에서는 또 한참 시간이 뚝 떨어져 나온 후에 이것도 말하면 스포일러겠지만 또 아니 저희는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최민식이 분했던 그 세관공무원 출신의 조폭 아닌 방건달 반달 출신의 그 주인공은 뭐 나름 자식이 잘 성공하고 해서 평화로운 노년을 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대사로 그 말하자면 배신을 때렸던 인물 하정우 씨가 분했던 배신을 당했던. 당했던 인물 최영배. 최영배가 툭 찾아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네. 그걸 찾아온 걸로 봐야 될까요? 아마 환청이겠죠. 어쨌든 네. 제가 찾았단 말은 실제로 몸이 갔다는 뜻보다 그 사람의 의식 속에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이거 갑자기 얘기가 좀 딴 데로 튀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몇십 년. 그 최영배가 하정우 씨가 그냥 하정우 씨라고 그러죠. 하정우 씨가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지도 한참 됐을 텐데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을지. 뭐 도피하고 보통 이 건달들이 많이 하는 게 일수, 그다음 뭐 매춘, 그다음 뭐 마약, 뭐 도박 뭐 이런 종류들이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네. 뭐 신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건물 임대 같은 것도 하지만 그건 이제 돈 있는 건달들이 하는 거고 네. 그런 경우를 봐서 비슷한 길을 걷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보도로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그 자리에 찾아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자식이 성공하고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의식 속에 툭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온 게 아닌가 정도.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화상으로 봤을 실제로 때는 봤을까요? 예, 저도 그래요.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 관객들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기대라기보다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혹시나 거기에 그 하정우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칼부림을 하면서 어떤 복수 깽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스펜스가 약간은 있어요. 그 돌잔치에. 근데 이제 대부님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진짜 그거는 어떤 말하자면 그 최민식의 의식 속에서만 남아 있는 거고 실제로는 하정우는 정말 이 최영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거의 뭐 그냥 그 넝마처럼 살고 있는 이런 느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사실은 부하들도 다 떠나고 나오면 예, 뭐 자기 예, 챙겨준 예, 사람도 없어요. 없고 이제 싸움도 못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일로 찾아와서 사실은 대부님 다음에 있는 데다가 저 밥 좀 주세요 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김은정 PD가 지적한 대로 그 뉘앙스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 관객들이 스크린으로 영화를 볼 때 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카메라밖에 없어요. 음. 카메라의 시선, 카메라의 각도를 통해서 이 모든 네.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쵸. 적어도 극장에 있는 동안은.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시퀀스죠. 그 피로연 자리 조는 한강에 거 있는 슬쩍 프라디아, 조는 것처럼 보이다가. 네, 그 프라디아라고 잠원동에 있는 손상가. 아 역시 잠원동 주민이에요. 잘하시네. 저 바로 앞에 있는데 강남만 나오면 흥분해 저 사람은. 그 2층에서 찍었어요. 네. 나중에 알게 되니까 거기- 딱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거기 결혼식장이잖아. 1층이 결혼식장이 아 아니에요? 결혼식장인데 네. 그 DA라고 바를 겸용해서. 네, 같이 저도 써요. 1층에서 거기 결혼식하고 2층에서 필요한 애들 봤어요. 그 DA라는 그 네. 이제 필요현장인데 그 카페 시퀀스죠. 말하자면 씬이 한 셋 넷 정도 붙어 있는 시퀀스인데 보면 거기서 카메라가 다 따라가는 카메라예요. 따라가는 그렇죠. 게 뒤에서 따라가고 엿보는 카메라 음. 시선들을 그렇게 쪼개놔가지고 마치 돌아온 하정우가 이 결혼식을 저기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렇게 관객들도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받는 거죠. 불안감 같은 거를 조성하는 그렇죠. 그런 예, 것이죠. 예, 예. 그 김은정 PD 영화 본 소감 일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이 영화 정말 저희가 지금 그 로고송으로도 살아있네. 아 사실 예, 그렇죠. 그 살아있네 아니고 풍문으로서. 예, 저희는 풍문으로 그거 듣는 방송. 정말 살아있네라는 말 지난번에도 많이 썼는데 이 영화 정말 살아있습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심지어는 뭐 한 2번 정도 극장에서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갖고 있는 이 틀이 뭐 조폭 영화긴 한데 네. 아까 줄거리에서는 뭐 전형적인 조폭 영화의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의미가 되게 많고 제가 또 대한민국을 사는 가장이다 보니까 예. 되게 막 울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 마지막 엔딩 씬에 대부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감독이 윤종빈이라는 감독이잖아요. 예. 이 감독이 사실은 작정하고 오마주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그쵸. 대부를 보셨죠, 다들? 이분이 100번 넘게 봤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대부라는 영화와 사실은 얼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하죠. 예. 얼개가 굉장히 흡사하고 예. 여기에 나오는 그 가족주의가 나오는데 사실 마피아도 왜 패밀리라고 그쵸, 하잖아요. 예. 영화가 굉장히 대부하고 그런 맞닿는 지점이 있는데 그 느낌이 되게 뭐랄까 단순하게 그냥 조폭 영화 보고 나온 느낌이 아니라 극장을 나설 때 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가 좀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대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왜 심영래 씨가 라스트 갓파더라고 하지 말았어야. 네, 정말 하고 말았던. 하면 안 됐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키님은?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은 네. 이게 되게 한국적인 영화라는 점이죠. 음. 자칫하면 그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작품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달콤한 인생 같은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예. 거기도 김지훈 사실은- 감독님이. 예. 김지훈 감독이 만들었던 김지훈 감독님하고 좀 아시지 않나요? 저는 김지훈 감독이랑 아 그렇구나. 목포는 항구다 하고요. 항구다 반칙항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저. 예, 실검부 예, 출신이에요. 예, 예. 하여튼 그 아. 이정 같은 경우 그 김지훈 감독이 찍었던 이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색채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중에 느와르적인 색채죠. 그죠. 예. 정말 냉정하고 잘 찍었어요. 잘 촬영도. 찍었고 예. 이 카메라의 어떤 이 굉장히 냉정해요 시선이. 예.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김영철 씨가 분했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훅까지 졸라 잡는 넌 그 나에게 대사, 모욕감을 줬어. 간절 모욕감을 나에게 줬어. 모욕감을 줬어. 이 대사 이게 사실은 어떤 정말 깽인 그 다운 깽인데 이 영화 화려한 그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는 뭐래?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우리나라 영화지만 거기서 담고 있는 정서가. 어떤 톤, 정서, 그 다음에 그림까지. 예. 예를 들면 거기 무기상 나오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없고 그런 무기상도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찍었다는 거는 이 감독의 판타지를 그대로 영화에 담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직전에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대부 저 인터뷰 기사를 읽었으니까 네. 대부 시리즈에 환장한 네. 윤종빈이라는 젊은 저희보다 나이가 젊죠. 굉장히 네. 젊은 편인데 이 젊은 친구가 찍은 영화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을까? 네. 자기 머릿속에는 판타지를 정말 뭐 19금이니까 자유행위 하듯이 갖다 쏟아 부었을까? 아니면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찍어냈을까 했는데 음. 그 아주 교묘하게 다큐멘터리처럼 줄타기를, 예. 줄타기를 잘했어요. 자기 판타지를 그 안에 담으면서도 한국적인 어떤 사실, 픽션이 아닌 사실에 철저히 기반한 그 지점들이 한 곳이나 두 곳이 아니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캐릭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있었을 것 같은. 있었을 것 같아요. 검사는 그랬을 것 같고, 건달 두목은 그랬을 것 같고, 로비스트 그랬을 것 같고, 이렇게 다 그랬을 것 같은 사람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지점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파고들고 잡고 갔다는 점이 굉장한 어떤 근성과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엄지손가락 들었어요. 예. 훌륭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폭 영화라서 뭐 그 다른 기타 조폭 영화들하고의 선을 다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우아한 세계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보셨죠? 우아한 세계. 예. 네. 뭔가 이렇게 마른 조폭 영화인데 생활형 조폭. 예예 막 이 가장으로서 네. 뭐가 느껴져요. 예. 이게 뭐 정말 애가 다들 있으시니까 네. 아마 어떤 애가 있는 분들은 아마 요 심정을 아실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 영화 중간에 보면 보이스카웃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이스카웃복이 주목하셨는지 모르지만 국민학생 보이스카웃복이에요. 국민학생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보이스카웃 옷을 입히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 부산에서 예. 보이스카웃 옷을 입히고 영어를 가르치는 아버지. 이거는 정말 가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많은 가장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 성공 기본 영화였습니다. 초록 연두색 표지. 네. 이 사람들이 영화를 무슨 정지시키면서 봤나? 정지화면으로 봤나 영화를? 저는 좀 이제 영화를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제목 원고에 제가 달았지만 부조리극 전성시대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뭐냐면 이제 범죄와의 전쟁 원래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데 부조리극 전성시대란 말은 뭐냐면 요새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 3년, 2년 정도 동안에 부조리극들이 굉장히 관객도 많이 모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도 많이 불러일으켰던 거죠. 예를 들면 부관이, 부당거래, 모비딕, 그다음에 부러진 화살 이런 류의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예전에는 이런 영화들이 크게 히트를 치지도 못했고 사회적 반향은 일으키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왜 전성시대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관객도 많이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지점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야기가 가진 효능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판타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핍을 채워난 그 부족한 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지점이 부조리극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이 뭔가 부조리해서 그 부조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극들이 히트를 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거에서 제일 주목을 했던 대사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하는 아까 영어 얘기했는데 English is power라는 대사가 나와요. 네? 영어 열심히 하라면서. 네. English is power.
근데 여기서 파워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 딴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권력과의 거리가 권력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이게 난 말이 너무 먹물들하는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재익 PD가 중시하시는 CP님이라든지 이렇게 권력을 쥔 사람이 있으면 거기하고 가까울수록 권력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소부가 웬만한 뭐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권력과의 거리가 권력의 크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방 이후 그 후에는 저희 나라가 미국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냐, 예를 들면 미국의 무슨 대사관에 전화라도 한 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기가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잉글리시 이제 파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좀 우스운 얘기인데 영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과학, 물리학, 수학처럼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냥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권력과의 거리가 권력과의 관계가 권력의 크기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말하자면 컨텐츠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감독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해석인데 잉글리시 이즈 파워라는 그 말에 담긴 게 이 부조리극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글쎄, 맞아요. 그게 지금 20년째 그러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영화에 대한 판타지는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80년대 중반의 어떤 배경인데 그 영어 잉글리시 파워라고 얘기했던 네. 그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우리 네. 어린지 사건이라든지 어린지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도 그 모든 회사에서 왜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참 황당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방송에서 영어 써본 적이 없나? 뭐 동계올림픽 갔다 왔어. 동계올림픽 햄버거 주문할 때. 아니 방송국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뭐 해외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네네. 국내 내수로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제조업에서도. 하는 정말 그런 제조, 공장에서도. 데조차도 토익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정말 아까도 이승훈 PD가 지적을 했지만 도구잖아요, 영어는. 네네네. 뭘 하기 위해서. 이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약이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툴에 불과하죠. 예, 툴에 불과한데 그 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강남역 가면은 어마어마한 어학원들의 지금 종로역 가면은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막 그 어학 강사들, 스타 강사들 억대로 돈 벌고 있고요. 그걸 지금도. 했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그걸 해가지고 좀 말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정도 생겼으면 돼. 그걸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냥. 아니 두 분 다 어문 계열이시니까 진짜 그런 저는 쪽으로 진짜 나갔으면 영어 영문학과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은정 PD도 요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중어 중문학과 아닙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런데 경도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아까 권력 얘기를 했는데 그 잉글리시 파워에 나오는 그 시퀀스 지점이 묘한 게 그 제일 멋있는 캐릭터 검사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최고죠. 야 씨발로 봐. 내가 깡패라면 너 깡패인 거야. 그 검사한테 정말 속된 말로 졸라 혼날 때 그 시퀀스가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 최민식 씨가 생각하기에는 극중 이제 최민식이 생각하기에는 이 검사란 놈은 고시를 붙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고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왠지 이 파워 있는 사람들은 영어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들을 그 검사처럼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욕망이 수용된 거죠. 정확하게 아까 이승훈 PD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같은 장관급이라고 쳐도 그냥 다른 부사 장관급보다는 대통령 실장이 최고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장이 그럼요. 누가 뭐래도 그런 것처럼 이 사람한테 그냥 그 검사에 대한 어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강력한 파워고 권력이고 정말 거대한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못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기 그렇죠.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넌 좀 가까이 가라. 그 권력으로 넌 다가가.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돼. 왠지 나를 때리고 내 배를 밟고 나를 무시하는 그 새끼도 영어를 잘할 것 같아. 그렇죠. 너도 영어를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말한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가 아마 그런 지점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대사는 근데 사실은 집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잘 아는데 우리 이제 제 막내 동생이 고시를 했는데 붙었잖아요. 예, 작년에 붙었는데 아니 여동생이 막내가 아니었구나. 네, 막내가 작년에 붙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식사하면서 그동안 쭉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오랫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겠는데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흔히 고시 공부하게 되면 그 공부하는 사람만 고생할 것 같지만 부모들이 고생해요. 아, 그럼요. 고3 때는 고3 학부모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고시 공부는 1년으로 보통 안 끝나고 짧아도 한 4년, 3년, 4년, 길면 7년, 8년. 제 동생도 8년 했거든요. 8년 동안 아니 근데 집에서 막내 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이게 진짜 고시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정말. 하여튼 그 친구도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이 시험을 또 오래 보잖아요. 이게 1차, 2차. 이 나눠서 보는 그 시험 앞뒤로 한 달, 두 달 이 동안은 부모님이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이거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럴 수 있죠. 정서상. 어우. 그리고 괜히 또 동생하고 관계, 가족 행사할 때도 신경 써야 되고 어디 그죠, 내려갈 그죠. 때도 신경 쓰고 예. 주변 사람 불편해지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시생들이 미안해해요. 고시생들이 무슨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 자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시가 끝나면 기다려줘서 고맙다, 지켜봐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 하죠. 단순하게. 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딴 얘기인데요. 영화- 이쯤에서 원래 사실 우리가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얘기가 약간 끊겼으니까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저작권법상 노래를 틀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듣고 싶은 노래 듣고선 다시 와서 이거 들으시면 돼요. 뭐야 이거? 일단 좋은데? 저희가 추천하는 노래는 요 영화에 있었던 풍문으로 들었었는데 뭐 딴 거 듣고 오셔도 되고 듣고 오세요. 원래는 저희 그 로봇송으로 쓰이는 네, 그 저희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네, 원래 저희가 함중아 씨가 원곡이죠. 네, 원곡이죠. 이따위 진행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편집하고 노래도 넣고 뭐 로고도 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어요. 제가 시간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일단 노래 듣고 오셔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계속 진행할게요. 예. 살아있네. 아 저 노래 듣고 왔다 치고 노래 네. 좋은데요? 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두 번을 봤는데 네. 두 번 다 똑같은 현상을 겪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너무 식욕이 당기는 거예요. 그 특히나 그 중국집씨. 아우 야 그거 아. 맛있겠더라. 빼가내다가 그냥. 아유 아니 어떻게 소주를 맛있게 먹 먹니? 소주를 먹는데 소주를 마시는데 예. 소주였나? 예, 하여튼 어떻게 소주를 맛있게 먹는데 먹어? 소주인데 그게 옛날 소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따는 거. 투명한 거, 트위스터가 아니고. 투명한 뭐 진롱 같은 뭐 그걸 네. 먹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살짝 이상한 게 그 당시 부산은 진로가 아닐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시원이겠지. 그거 오게티인데 어쨌든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먹는 장면이 한 두 번 정도 나와요. 근데 하나는 그 중국집 씬이고 중국집 씬도 너무나 식욕을 당기고 또 하나는 그 최영배 하정우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크림빵. 그때 그 크림빵을 이렇게 면회를 가가지고 건네주는데 크림빵을 먹는데 와 정말 그 우악스럽게 그 먹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군대들 뭐 가보신 경우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군대 가거나 그러면은 되게 막 그런 단 것들이 막 땡기죠. 감옥도 감옥 같은 경우도 아니 근데 마찬가지 까투리가 경우고 무슨 훈련소 저 때문에 겪습니다. 산다고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결핍이 있거든요. 이 감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결핍을 줘요. 그럼 이제 단계 부족하면 예, 정말 근데 그 부분이 그 이렇게 막 크림빵을 웃겨주면서 먹는 그 부분이 예, 말하자면 우리가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향해서 가는데 예. 결핍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투영한 게 아닌가. 그 먹고 있는데 정말 크림빵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 그 삼리 크림빵. 생전 안 먹던 그 거를. 키역 리을 리을 이렇게 써 있는 생전 안 먹는 거 있죠. 그럼요. 그걸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식욕 그 부분들이 권력에 대한 그 의지를 이렇게 약간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어릴 때 그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옹달샘이란 빵이 있었어. 아 있죠. 동그란데 가운데 옹달샘처럼 단 게 있어. 아, 고기만 들어있어. 카스테라인데 아니 크림이 그 옹달샘처럼 그 가운데 중간에 옹달샘이 있죠. 그 약간 예. 보름달 짝퉁 같은 그거를 이제 보통 성격 따라 달라. 그거만 빼 먹고 나머지 먹는 놈이 있고 다 먹고 마지막에 먹는 놈인데.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저는 독특하게 먹었어요. 어떻게 먹어? 띄어서 발라요 다. 야. 아 저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진짜? 발라서 정말 먹으면 맞네. 제일 맛있게 먹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빵만 먹으면 목매이다가 갑자기 맛있는 게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띄어서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먹으면 그런 생각을 아, 해. 여기 파리지앵도 아니고. 아니, 무슨 이 바게트에다가 성격이 그렇게 돼요. 필라델피아 성격이 발라먹는 그렇게 거죠. 돼요. 예. 멋지다. 성격상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먹는 씬이 정말 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하정우 씨의 먹는 연기는 그러니까 뭐 하정우 씨가 우리나라에서 연기를 제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정우의 먹는 연기는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했을 때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잘 먹는 먹어요. 최근 러픽션도 봤는데 거기서 잘 먹더라고. 아 그럼요. 그 사극 뭐죠? 사극에서도 먹는 연기가 아주 죽이더라고. 하여튼 하정우 씨의 먹는 연기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둘 다 연기 잘했어요. 두 배우가 정말. 근데 정말 여기 지금 감독과 배우 나오는데 배우들이 정말 최고였죠. 아니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이 영화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감상 얘기할 때 연기 죽인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실례일 만큼 연기를 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죠. 너무 굳이 잘했죠. 이 영화에 대해서 연기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 다 잘했어. 정말 그 최민식, 하정우 아니, 물론이고 아니 감독까지도 연기를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물론이고 사진 기자로 잠깐 등장했던 감독도 연기를 뭐 아 그래요? 나 몰랐어. 예 참고로 윤종빈 감독은 그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네, 이 그 저 데뷔작을 봤어요.
꼭 한번 보시는 분, 네. 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정말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이 감독은 특히나 자기 연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 히치콕처럼 자기가 한 장면씩 꼭 나와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는 거의 주연급이었고요. 영서가 거기서는. 지금 주연. 예, 왜냐면 예, 그때 예.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2천만 원인가로 그러니까. 하정우 씨랑 같이 중대 영화과 졸업해가지고 아 연기 꺼벙한 연기 굉장히 잘합니다. 아 죽이죠. 예. 여기서도 사진 기자로 초반에 최민식 끌려갈 때 이렇게 왠지 주목을 받는 사진 기자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감독이거든요. 하여튼 이 영화 연기는 정말 언급할 필요 없을 만큼 최고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영화 너무 연기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한 사람은 언급을 하고 싶어요. 누구냐면은 옛날에 MBC에 기상캐스터를 그래 그 하던 여자 아. 마담, 김혜은 마담. 씨라는 김혜은, 그 마담. 지금 뭐 네. 배우도 하고 네. 이런 방송인이 있는데요. 맞아 기상캐스 출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잘하네.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제트리 집어던지고 아, 그럼요. 아 정말 이 영화는 김혜은의 재발견인 것 같아요. 아,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정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들은 아까 사투리관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부산 본토 사람들이 들으면 최민식 씨 같은 경우는 사투리가 연기한 배운 사투리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딱 배운 사투리. 우리는 뭐 들으면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들으면 경상도 출신이라서 알아요. 배운 사투리 티가 난다는 거야. 근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 한참 내려가 있었대요. 그래서 티가 훨씬 덜 났대. 그리고 김혜은 씨는 대사가 짧으니까 아까 그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수십 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부산 말처럼 한대요. 아 정말 잘했어요. 예. 그 최민식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되게 부끄러웠다고. 자기는 이제 배운 사투리라 그냥 뭐 하던 대로 했는데 뭐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딴 사람들 하정우 씨나 뭐 김혜은 씨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되게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나나요?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최민식 씨는 티가 났어요. 근데 그 배운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상하지 않죠. 아. 최민식 부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질문 저희 늘 하는 질문 중요한 질문 나옵니다. 김판호 최민식 씨는 잤어요. 잤어요, 최민식 씨는 잤어요, 잤는데 잤어요. 아니 근데 김판호는 잤을까요? 잤어. 근데 이 질문 정말 매회 나오는데 오늘은 사실 이 질문을 억지 춘향격으로 아니 넣은 아니 것 같아요. 억지 춘향격이 왜냐면 아니야. 억지 춘향격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 질문을 오늘 뭐 할 게 없을까를 어느 관계 봐도 예를 들면 그 다방레지로 나왔던 분한테 이렇게 가슴을 만지면서 살아있네 하는데 살아있네. 잤어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잤는데 여기만큼은 아 그러면 이게 누구나 이게 관객들은 100% 잤다고 지금 네,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럼 안 잤을 수 아니라는 있다고 거예요? 이유가 아니라는 맞았어요. 거예요? 근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후에 이제 최민식 씨가 말하자면 접수를 하잖아요. 그 김혜은 씨 여사 그 마담 여사장 접수를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뻔히 알면서 김판호 아까 건달 자존심에 건달이란 게 가오다시랑 이런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자기 여자였던 여자를 뺏어간 건달도 아닌 반건달한테 걔랑 붙어서 같이 거래를 한다. 저는 근데 몰랐을 수도 있잖아. 최민식이랑 붙어먹는 거를. 몰랐다고 상상하기 어렵죠. 그때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이제 김판호가 밟히면서 그러니까 조진웅 씨요. 조진웅. 김판호가 밟히면서 걔가 벌써 그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붙겠구나라는 뉘앙스를 주는 컷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그쪽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둘이 붙어먹었다 그러면 너무하죠. 하여튼 둘이 이제 사귀게 됐을 거라는 걸 굉장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김판호도 빠끔인데 못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에 그거를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래서 앉았을 수 있다. 의외로 그러니까 모든 클리어하게, 관객들이 막 그러니까 다들 잤다고 생각했을 한 때 3% 줄게요. 안 잤으면 3%. 그러면 잤다 치면 몇 번 잤을까? 저는 엄청 많이 잤다고 생각해. 아. 정말 그 체위로 치면 124가지 정도 체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네. 그 처음에 이제 딱 그 룸사롱에서 다 같이 모이는 네, 씬이 떼신이 하나 네, 나오는데 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뒤에 이제 접수하러 가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정우가 뭐라 하냐면 김판호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를 가르치면서 그 대사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지 말죠. 삐 하기도 귀찮고 하여튼 그래요. 그 물어본 대사가 있어. 응. 그게 이제 그 요즘 뭐 표현으로 치면 이제 섹스 파트너 같은 그런 개념의 말이에요. 굉장히 비속어인데 네. 섹스 파트너 같은 이제 그 같은 이퀄이 되는 하여튼 좀 단어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마는데 다음부터 좀 성의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면 제가 삐 편집할 테니까 욕도 하시고 뭐 많이 하세요. 오늘까지는 하지 마.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김판호가 확 열받거든요. 근데 사실 둘이 별 관계가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를 최대한 비하시킨 부산 사투리예요. 제일 비하시킨.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부산 사투리 아니라 서울 말로도 뭐 요즘 뭐 속된 말로 막 걸레 막 이런 식으로 비하시키는 말인데 그 말 듣고 바로 다구리거든요. 예. 그걸 봐서는 둘이가 오랜 내연 관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그렇게 안 할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유호성 장동건 관계가 이제 최영배랑 김판호의 그렇죠, 관계는 비슷한, 거죠. 응.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자기 컴플렉스를 건드릴 만한 말만 하면 발끈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저는 큰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특정 단어에 주목해서 듣는 순간 아 둘은 뭐 한 3, 4년 이상 오랫동안 같이 뭐 동거 비슷한 했던 그런 사이구나 생각했어요. 예, 친구에도 유사한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때 김보경 씨한테 그건 유호성 이제 씨가 거의 100%죠. 왜냐하면 같이 사는 장면이 나고 살림집이 음. 나오니까 둘이 같이 그러면서 사는 자리. 친구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쉐어하겠다. 놔줄까? 영어로 어? 표현하면. 예. 응응 놔줄까 이거 하잖아요. 조폭 영화라서 어? 어쩔 수 없어요. 벌렁벌렁 하나, 벌렁벌렁 하나 놔줄까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저의 3% 줄게요. 생각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니, 3%. 3%면 정말 굉장히 왜냐하면 그때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건축학개론에서도 100% 확신했던 분이 여기서 이런 영화에서 3% 준다는 건 저는 아니 이 사람은 건축학개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이게. 귀가 너무 좋아. 청력이 정말 너무 좋으셔. 슥슥 이렇게 소리가 저는 들려요.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소리가. 저 이승훈 PD 말을 들으니까 뭐 저는 100% 당연히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심리학자야 완전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잤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은 거기 컷이 편집이 네. 거의 예술입니다. 뭐냐면은 조진웅이 쓰러지잖아요. 맥주병을 맞고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최영배가 하정우가 담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맞아요. 담배빵을 합니다. 담배를 막 지지면서 하면서 여기서 씬이 끝나면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영어 가르치는 씬 있잖아요. 그 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거의 초수는 1초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그 김혜은의 리액션 컷이 하나 네, 들어갑니다. 그게 아까 제가 김혜은이 말씀드린 배신 때릴 거를 이미 리액션 컷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영어 장면 식탁 장면으로 네. 튀어요. 네. 그 사이에 잠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 그 기사가 자동차에 이렇게 네. 벚꽃이 있는 네. 거를 이렇게 네. 쫙 뿌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 때문에 오히려 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컷이 리액션 컷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나서 얘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리액션에 딱 얘 안 되겠구나 저쪽에 붙어야지. 갈아타자. 근데 거기에 갈아타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갈아타는 거면 최영배한테 갈아타야 되는데 최민식한테 갈아탄다는 최익현한테 갈아타는 거죠. 최익현. 최민식.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저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3%. 아 그러고 보면 그 이름이 최익현이잖아요. 그 네. 우리 구한말에 면함 최익현 선생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분도 이름이 제가 같이 이름이 동일해서 썼어요. 뭔가 있나 찾아보니까 같은 경주 최 씨더라고요. 그걸 찾아봤어? 팔은 달라. 완전 이쪽은 광기정파고 여기 충렬공파였나요? 팔은 다른데 같은 경주 최 씨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미소각자구만. 아니 왜냐면 이 영화는 족보가 중요한 영화잖아요. 그럼요. 족보를 굉장히 뒤져서 중요하죠. 족보를 뒤져서 찾아가는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족보에 주목한 거죠. 그럼 최익현이라는 이름도 의미 최영배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 건달들이 족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써요. 족보. 그쵸. 족보도 없는 새끼가. 누구 동생이냐? 족보도 없는 새끼가. 그러니까 참 보면 이 감독이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다 안에 잘 짜맞춰 놨어요. 디테일에 다들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까 이거 이재 PD가 그 지적을 했던 네. 한국화 됐다라는 거에 네.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이 족보를 가지고서 결국은 자기보다 힘도 훨씬 세고 자기보다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하정우를 예. 말하자면 때려놓는 어쨌든 거죠. 자기 밑으로 뭐 대부님 이러잖아요. 어쨌든 형식상으로 남아. 일단 아버지가 저러라고 그러니까 뭐 이건 빼드밖에 빼도 없잖아요. 뭐 아버지가 저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참치배 타던 분이 저러라고 그러는데 디테일 되게 살아 있습니다. 디테일 살아 있고요. 죽여요. 뭐 저기 자세한 거 뭐 하나 디테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담배 갖고 온다 그러는데 담배도 이렇게 뭐 장미 이런 거 네. 그 당시 유행하던 담배들 그리고 네. 웨이터도요. 자세히 웨이터 저 명찰 보시면은 차범근이 그럼요. 등장합니다. 차범근이 있어. 차범근이. 그까지는 안 봤네. 웨이터에 차범근이 나와요. 차범근이 있어요. 시대상을 반영. 네, 지금 정말 같으면 박지성이어야 되는데 차범근이 있는 거죠. 디테일 많이 살렸더라고요. 굉장해요. 그 디테일들이. 빵들도 그렇고. 그 어느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두 분은? 검사. 검사. 곽도원 씨가 그 연기했던 무조건 검사요. 아 진짜 짜릿했어요. 네, 저도 진짜 그런 검사 있었을 것 같은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타구니 걷어차는 장면에서는 진짜 내가 맞는 줄 알았어.
갑자기 뻑 가는데 오 쉣. 거기서 검사 어깨를 주물러. 야. 거기에 그 담긴 수많은 계급 의식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곽도원 씨 인터뷰를 보니까 고졸이라 자기는 검사 연기를 못할 줄 알았대요. 너무 검사 같아. 나는 퇴직 검사인 줄 알았어. 검사 출신의 배우가. 곽도원 씨 진짜 대단한. 저도 곽도원 씨를 당연히 꼽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이제 그 누구죠? 판호를 꼽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성균 씨라고. 김성균 씨를 꼽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 왜 방송과의 전쟁 개그 콘서트 방송과의 전쟁에 보면 여자분이 김성균 씨로 분해서 나오는데 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진짜. 정말 똑같아. 깜짝. 이거 듣는 분들 찾아보세요. 그 방송과의 전쟁에서 그분 따라한 거랑 김성균 씨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단해요. 김성균 씨 그 헤어스타일은 제가 집에 가서 앨범을 찾아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80년대 그렇게 하고 그때 많이 다니셨어요. 됐어. 정말 그 머리. 똑같더라고요. 그 그 머리 많이 헤어스타일이. 왜냐면 그때가 장발이 금지됐다가 처음으로 풀려가지고 그 말하자면 우리가 스포츠 금지됐다가 처음으로 대학교 가면 일단 머리 길러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정말 또 그- 한 번밖에 안 봐. 또 보고 싶네요. 질문 하나 네. 드리겠어요. 저는 영화 이제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됐고 극장에서 한 번 봤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두 번째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 예, 예. 조폭 영화들의 특징은 저는 옛날에 친구도 그랬고 조폭 영화들을 쭉 보면 두 번째 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조폭 영화는 두 번째 보면 재미가 없을까 이제 골똘생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조폭 영화 뭐 느와르라고 얘기를 하면 뭐 많이들 쓰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조폭 영화라고 하지만 느와르 장르 같은 경우는 그 비장함을 느끼는 쾌감이 그렇죠.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보통 일반 그 소시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칼로 찌르거나 무슨 뭐 피아노 줄로 목을 감거나 이럴 일이 생기질 않아요 보통. 여기 있기 힘들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면 그 정서가 깊다는 거죠. 정말 누구를 죽일 만큼 미워하거나 네. 누구를 땅에 파묻을 만큼 사랑했거나 네. 누구를 정말 바다에 던져버릴 만큼 증오하거나 이 정도의 깊이까지 우리는 잘 감정을 안 느끼면 있었는데 네. 그 강력한 감정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렇죠. 정서는 되게 소비되기 쉬운 정서예요. 강한 만큼. 그래서 음. 첫 영화 볼 때 그 충격이 쫙 있어요. 쫙 보고 나면 얼얼해요. 마치 정말 매운 닭발 먹었을 때처럼 감정의 깊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렬하기 때문에 얼얼한데 두 번째 영화를 보면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쟤 정말 싫어하니까 믿겠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없어지는데 다만 아까 김은정 PD가 말한 것처럼 이 영화의 어떤 다층적인 의미라든지 메타포 이런 걸 찾아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서가 반복되진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봤을 때만큼의 어떤 충격 같은 건 없겠죠. 두 번째 봤을 때. 저도 거의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스펜스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아무리 이게 느와르고 뭐 아무리 뭐 조폭 영화고 서스펜스. 해도요. 응. 기본적으로 서스펜스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마치 그 막판 돌잔치에 찾아올까? 과연 칼 들고 찾아올까 말까 이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시퀀스가 재밌는 거잖아요. 네. 다 알고 보니까 음. 사실은 아니라는 걸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재미는 반감을 하죠. 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자를 이렇게 만나면 처음 볼 때는 뭐 눈이 보이거나 두 번째 만났는데 가슴도 보이고 세 번째 만났는데 다리도 예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그것처럼 있죠. 같은 영화라도 대부 같은 경우는 10번, 20번씩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범죄와 정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스토리를 보다가 두 번째 보다가는 연기를 또 보다가 그죠, 세 그죠. 번째 볼 때는 디테일을 보고 네 번째 볼 때는 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게 다 많이 들리고 다섯 번째 볼 때는 뭐 그 시대의 뭐 이런 어떤 접점들 같은 게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화장실 급해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이 살아있네. 네, 다녀왔습니다. 시원해요? 시원하네요, 시원해.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 있어서 살아있네. 오래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살아있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근데 장면 하나가 되게 네. 인상이 남는 장면 하나가 네. 있었는데 그 뭐 마지막 그 말하자면 클라이막스 씬인데 네. 야 거기서 그 팔아 넘기잖아요 검사한테 네. 팔아 넘기고서 막 다구리를 막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다구리를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검사가 그 빈 총을 딱 바라보 웃잖아. 네. 야 정말 총알도 안 들었으면서 그 총을 갖고 가서 그 최고의 건달과 맞붙은 거예요.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다. 아니 저는 거기서 그게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가장이에요. 대한민국 가장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 모두 없으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맨총으로 칼 들고 있는 조폭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들한테 이 영화를 정말 꼭 한번 그러니까 사실 그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느 지점까지는 그 남자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욕망으로 아마 그 길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중간 지점에 그 집까지 이제 검찰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병신된 뒤로는 네. 가족들 앞에서 네.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보낸 뒤로는 그때부터는 지금 김은종 PD가 지적한 대로 정말 어떤 가족에 대한 사명감 네. 자칫하다가 우리 가족들까지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 보복이 무섭잖아요. 네. 이놈을 안 들여보내면은 우리 가족이 못 들어오는 거야. 얘가 들어가야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 지점이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디테일, 이거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디테일이 뭐가 있냐면 집에 걸려 있는 이 한자 글씨 보셨어요?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나? 한문학자네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일체 유심조라고 썼어요. 참 많이 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네. 것 같아.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네?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어. 그래서 빈 총도 있는 총처럼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일체유심조가 야 일체유심조가 그렇게까지 써먹을 줄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일체 유심조가. 하여튼 별점 주겠습니다. 별점 몇 개 줄까요? 저는 과감하게 저 5개 5개. 주고 싶어요. 저도 5개. 예. 5개. 예. 5개. 저는 4개 주겠습니다. 왜 5개죠? 아니 정말 말 그대로 이 얘기 자체는 별점 기준 말씀드려야죠. 저희 별점 시스템은 살아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있네. 별 5개 살아있네. 별 4개 보면 시간은 감. 별 3개 보던가 말던가. 별 2개 웬만하면 보지 말 것. 별 1개 당신의 시간과 돈을 확실하게 낭비하는 최선의 방법 아메리칸 북두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 영화는 정말 이 살아있네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왔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온 거 아니에요. 별 5개가. 그렇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 그 얘기 구조 자체는 흔한 구조인데 네. 정말 아까도 계속 지적이 됐지만 너무 디테일과 우리나라 정서에 한국화돼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건 5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거 1년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한 달에 4개, 아마 한 50개나 60개 정도 만들겠죠 1년에. 네. 네. 한 10% 정도는 저는 5개를 주고 싶어요. 음. 그러면 1년에 한 5편 정도는 대여섯 편 정도는 5개 줘야 되는데 이게 별 5개 못 받으면 그렇죠. 나머지 4편을 그런 기준이면 저도 5개인데 아무리 후반기에 아무리 수작이 튀어나와도 이건 5위 안에 들죠. 20% 5개 주는 건 너무 많고 한 10% 정도 5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5개를 주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다른 게 별 2개부터 4개까지는 막 줄 수 있어요. 2개부터 4개는 괜찮아. 근데 별 5개랑 별 1개는 3년에 한 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프로테이지를 좀 높게 잡습니다. 네. 10% 정도면 역시 뭐 너그러우셔요 저분은. 너그러우신 분이야. 박애주의자입니다. 기준이 넓죠. 널리 여성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저는 지금 말하는 박애주의자. 보통은- 두루두루 널리 사랑하자. 보통 같으면 저 말은 정말 저 진짜예요. 제가 살아있네. 보통 같으면 기분이 상할 만한 분도 이제 PD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홍익인간을 저는 저 이재익 PD가 정말 저 농담이 아니고 저거는 100%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자, 시네타운 19의 급소, 영화의 급소, 영화의 미덕과 악덕. 이 영화의 미덕과 악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외국 누아르에 빠져 숭배하는 감독이 만든 한국형 누아르 영화라는 점에서 가장 큰 덕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이 영화에서 뭘 이렇게 주제의식을 찾고 배울 점을 찾고 이런 게 되게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시켜줘요. 그 어두웠던 시절, 이 대반적인 가치관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부패상들 이런 것만 참 감독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까지도 많다. 아니 의도한 거 아닐까요? 의도한 걸 수도 있죠. 또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한국 영화인데다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봐 보기까지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악덕은 사실 이런 영화에서 악덕은 잘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제 한두 개 찾는다면 이 영화에는 여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뭐 사랑도 없을 뿐더러 그냥 섹스의 대상으로만 여자가 존재하지. 조폭 이 영화의 영화에서 특징이죠. 예. 근데 뭐 모든 조폭 영화가 다 그렇지는 사실 않거든요. 네. 이 영화 사실 왜냐하면 이 그 최익현, 최민수 씨가 부은했던 자기 와이프조차도 아주 제한된 역할로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앞부분 프롤로그 부분에 등장했던 그 최익현 여동생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저 말하자면 행동대장도 자기 그 뭐라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처남이 들어오는 거니까. 처남인가? 그 정도 아니, 빼고 매제. 그러니까
그 정도이니 매제. 그 지경이니 이 영화에서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없고 남자들끼리만 너무 남자들끼리만 영화라는 점. 그리고 정말 여자는 철저하게 정말 레즈의 젖가슴 내지는 파도의 그 섹스 파트너 이런 식으로 남자의 어떤 성욕을 해소할 대상으로만 철저히 기능한다는 점 정도. 불편하다 그게. 예. 김은중 PD 졸리신가 봐요. 아니 저는 이 영화를 그 아까도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그 윤종빈 감독 아버지가 뭐 고위 경찰이셨대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도 사실은 그 굉장히 디테일들이 살아 있는 게 네. 자신의 경험담이 많이 녹아 있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일식집 어디 유명한 데 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서 정말 용돈을 쥐어주면서 계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시퀀스들은 경험에서 다 우러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빠 너무 부러워. 훌륭한데요? 하여튼 뭐 저기 윤정민 감독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한번 정말 꼭 그 아버지와 보기엔 좀 불편하죠 이 영화. 그렇죠. 살아있네. 저는 아버지와 브록백 마운틴을 본 사람이에요. 그 영화 보고 나면 아버지하고 못 볼 영화가 없겠네요. 아니 정말 너무 놀랐던 게 정말 이건 여담인데 난 사실 브록백 마운틴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관심 별로 안 갔어요. 좋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내용을 모르고 보셨나요? 모르고 봤어요. 모르고 봤고 대서사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막 로키 산맥의 풍광이 아름답고 카우보이들의 뭐 어떤 우정 막 나오는데 아무리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카우보이들 둘이서 텐트에서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내가 계속 안 보고 있는데 여자가 있었나 여기 막 생각했는데 앞불사.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한 나이가 한 30, 40대 되는 그 분들이라면은 뭐 괜찮으시다면 아버지 한번 손잡고 한번 영화를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 영화의 뭐 저는 사실 문제점은 좀 발견을 못했어요.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좋게 봤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동어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영화 급소 그러니까 미덕이란 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결핍, 시대의 결핍을 어루만져. 결핍이란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정의를 말하고 독재를 하는 사람은 공화를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 결핍된 거에 대해 이제 나아가게 되고 아니면 지향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지금 이 시대가 결핍하고 있는 부족한 무언가에 대해서 그 지점을 짚어준 관계라든지 권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지점을 짚어준 거에 대해서 이 영화에 미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졸라 보기 싫어. 난 진짜 옛날 질색에서 이렇게 근데 저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벤츠 여검사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네. 거기에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판사입니다. 판사. 아니야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말하자면 보고 있으면 이 최민식하고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본인은 원 소스가 없어요. 자기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권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벤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벤츠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 관리 역할을 해서 말하자면 여기 최민식처럼 엄청난 부와 권력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기엔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다가 지금 현재 변호사.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되게 이분 자체가 소스가 있는 거지만 예컨대 말하자면 그리고 이 사실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전직의 후광을 인맥이 권력이라는 거지. 그쵸. 변호사라고 하면 변호사예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방금 이승우 PD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 부분이 흥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상이 그 리얼리티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실제시니까 이럴 수 있어. 맞아, 그랬을 거야.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뭐 미덕은 그렇고 악덕이라고 그러면 하는 장면이 좀 더 많이 나. 조폭영화면 하는 장면이 좀 더 리얼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리얼하게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점잖게 나온다는 거죠. 최민식과 맞아. 그 김혜은 씨의 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점잖게 나온다는 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는 듭니다. 거기다 할 말이 있어. 이 윤 감독이 정사 장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전작 그 비스티 보이즈. 비스티보이즈에서도 그랬나요? 거기다 보면 윤진서 사실 씨 나오는 비스티 보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치면은 그 호빠죠, 호빠. 호빠에서 그 정말 섹시는 많이 나올 법한 영화잖아요. 그이들의 어떤 생활 자체가 문 여자들 여성들과의 섹스인데
섹스가 한 반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거에서. 그럴 수 있겠. 특히 그 정사 장면에 대해서는 정말 아껴요. 정사 앞뒤로가 많이 나오고 정사에 대한 이야기, 정사로 생긴 관계들, 네. 뭐 갈등, 긴장 많이 나오는데 정사 그 자체를 묘사하는 장면은 극히 적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정사 자체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뭐 할지 제가 좀 생각해봤거든요. 다음 주에 영화 뭐 할지 영화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영화를 찾으면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니까 저희가 뭐 이거를 월급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인쇄고과를 잘 줄 것도 아닌데 아버지 그렇게까지- 비애예요. 아버지 그렇게까지는 비애. 못해요. 그냥 시키니까 어쨌든 가장이니까 월급쟁이니까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영화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영화를 이제 선정해 주시면 영화를 하기도 하지만 뭐 그건 각자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토크도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밌겠네요.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선택한 주제는 왜 원작이 있는 영화는 재미없는 경우가 많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작이 있는 영화들 얘기도 좀 하고 원작이 없는 영화 얘기도 좀 하고 왜 재밌나? 재밌는 영화는 왜 재밌었나? 이런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또 요즘에 트렌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네. 원작 있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걸 좀- 내일 부럽습니다. 이승우 PD 내일 개인적으로 뭐 김고은 씨가 나온다면서. 아, 예, 예, 스튜디오에. 예. 아, 짱이죠. 가서 아. 사진 한 장 찍어야겠어요. 부럽습니다 정말. 은교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행복습니다. 참나 이 사람들 정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뭐 이거 다시 그 아시죠? 이재익 PD님 메일 뭐요? 보내달라는 우리 구걸의 멘트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아니에요. 한 명일 수도. 지금 누군가 이 방송을 듣다면 당신 혼자일 수도 있어요. 아 뭐 다른 사람이 보내겠지.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메일을 안 보내면 아무도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분은 제발 시네타운 예. 19 골뱅이 gmail.com. .com 예. 시네타운 아시죠? 시네타운, CINETOWN 숫자로 19 네. 골뱅이 시네타운 gmail.com. 19. 네,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원작이 있는 영화는 왜 재미가 없나?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그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